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또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SJ 파트너스의 하서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직원 정보 담긴 출석부 외부 제출해도 되나요? 외상대금 일부만 받기로 합의했다면 남은 대금은? 직장 상사의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당했어요. 우울증 복약 예비 남편에게 알려야 할까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요즘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판결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최근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식을 꺼내 먹었는데 절도 혐의를 받았다.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이 판결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절도죄 어떤 경우에 좀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객관적인 구성 요건으로는 재물의 타인성, 타인 점유의 절취 행위가 있고요. 주관적인 구성 요건으로는 고의성, 즉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간식을 꺼내 먹었는데 이제 화물차 기사분이 이제 고의성이 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판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40대 화물차 기사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00원짜리 과자요? 네. 네. 총합 피해액이 1,000원이라는 피해액이 1,000원이고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기사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 먹었는데 왜 이게 절도인지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물류회사 측에서는 간식을 임의로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관행은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화물차 기사가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절도 혐의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화물차 기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이 피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00원짜리 과자 이거 합쳐서 1,000원인데 굉장히 좀 소액인데 이제 5만 원 벌금형이 나왔어요. 이제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일부에서는 조금 야박하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물차 기사는 이제 회사 측의 허락을 받은 줄 알았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1,000원의 피해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이제 이 사건 처리가 이렇게 법정에서까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제가 현재 이제 그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2, 3만 원, 뭐 많게는 뭐 10만 원까지도 이렇게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액을 그 혐의를 받는 사람이 변제를 하고 또 사과하고 네.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정까지 가지 않고요. 보통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처를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 제가 접한 그런 사건들보다 훨씬 더 경미한 범죄거든요. 1,000원이라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조금 의아한 면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럴 네.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어떤 점에서 좀 그럴 만하다고 보시나요? 네. 네. 일단 이 화물 기사는 주장을 하기를 그 다른 기사가 말하기를 이런 사무실에서 이런 과자나 이런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라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판결을 보면 그렇게 말한 기사가 등장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했던 네. 것 같지 않다. 그런 부분이 이제 증명이 되지 않았던 네.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내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물류 회사의 경비원조차도 사무 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도 몰랐고 간식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사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기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해 준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직접 사무 공간에 들어와서 간식을 꺼내 먹은 적은 없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고 또 건물 구조에 대해서도 법원이 언급을 했는데 사건 발생 장소인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들이 물품을 꺼낸 그 냉장고는 사무 공간 끝부분에 있어서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들이 공간이 이렇게 출입을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이었군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공간도 분리가 되어 있고 기사들이 출입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이 기사는 출입을 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가져간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도 용서를 하지 않은 것 같고 법원에서도 기사의 이 화물차 기사님의 주장이 아무래도 좀 진실과는 다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히고 진실을 말하되 이제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경미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뭐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도 전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선처를 해준다든지 그런 단계를 네. 밟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계속 이제 항변을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 사실은 그렇게 판단되지 않고 그러니 이렇게 법정에서 실제로 이제 전과라고 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금 5만 원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대로 이제 물론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퉈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형이 확정되면 굉장히 좀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피해 회사가 이제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나요? 취하하면 좀 처벌이 달라지나요? 일단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취하하자마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긴 한데요. 워낙 사건이 경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취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항소를 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허락된 건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주변에 어떤 다른 기사님의 어떤 그런 증언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제출이 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이제 그 정황 증거가 어떤 증거가 제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무죄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내가 말씀하신 그런 뭐 과자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허락이 된 상품, 그러니까 허락이 된 물품이라고 가져가도 주장을 하는 되는 줄 거잖아요. 알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타인의 점유에 타인의 물품을 허락 없이 내가 무단으로 가져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화물기사가 주장하기로는 다른 기사가 여기서는 물품을 가져가서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기사가 내가 허락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기사는 이 물품의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제3자의 기사가 좀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관행이 있었는지 뭐 네. 이런 정도는 정황 증거로 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 기사에 하는 얘기가 이제 그 회사 직원의 얘기를 아주 신빙성 있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된다면 판사 생각에 기사 그 피의자인 피고인인 이 화물 기사의 얘기가 거짓이거나 허위가 아니라 진실된 얘기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게 되면 무죄 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로 궁금한 점은 이제 그 기사분들의 대기 공간과 그 사무 공간이 좀 달랐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기사들의 출입이 좀 제한된 구역이었다면 이게 뭐 건조물 침입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도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판사님이 정말 그렇게 판단한 것이 맞다면 수사 단계에서 건조물 침입죄로 그 수사를 하고 공소 제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했어요. 워낙 이제 절도한 그 가액이 워낙 경미하지만 네, 또 허락되지 않은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그 가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는 그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허락이 없었다면 성립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외부 사람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이제 간식이나 비품을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싸가거나 더 챙겨가거나 이런 행위들도 좀 종종 많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처벌의 대상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크게 보면은 이제 횡령죄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비품이라든지 간식은 그 직원한테 일단 보관을 점유를 맡겨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유는 일단 그 회사의 주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점유 자체가 그 직원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 타인에게 단순히 보관만 맡겼느냐 아니면은 보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본인이 희망할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먹지 않고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곧바로 횡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약간 좀 고민이 애매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부분이 같아요. 사실 있습니다. 그 먹으라고 이렇게 좀 마련해 놓은 그런 의도도 있긴 한데, 네, 먹고 네. 뭐 쓰라. 네네. 어쨌든 그 직원한테 그 권한을 넘겼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보관을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처분권을 주는 게 아니라 보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 그 주인 다시 찾아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나한테 다시 돌려줄 네. 것을 좀 예정해 놓고. 네, 아니면 이제 그 주인의 의도대로 어떻게 처분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식 같은 경우 직원이 필요할 때 먹거나 혹은 뭐 비품 같은 경우를 필요할 때 쓰라는 것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횡령죄까지는 의율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도 양다 노력은 됩니다 안 됩니다 딱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그냥 아주 이제 좀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로 고소가 된다면 횡령죄로 의율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소액절도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1,000원 정도의 간식을 먹었다가 이제 회사로부터 5만 원 회사로부터 이제 그 절도죄 혐의로 5만 원 벌금형이 나왔던 이 화물차 기사의 판결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요 사연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제가 과거에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용직으로 대략 1년 남짓 근무를 한 사실이 있어요. 아, 네. 근데 당시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인데 2021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네. 대략 7달 남짓 물류센터에서 이동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 2021년 9월 중순경에 네. 거기서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해서 네. 제가 당시에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직원이 회사에다가 네. 사실대로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본인이 좀 잘못한 게 있다 보니까 네. 사실대로 보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를 지칭하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회사 측에서는 이제 그 직원이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의 말만 맹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를 10월 1일부터 나오지 마라 네.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억울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청이라든가 노동위원회 같은데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신청을 했었어요. 아,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요. 예, 네.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심리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 과정 중에 이제 저는 노동자 측이고 그쪽은 사측인데 네. 사측에서 제출한 여러 소명 자료 중에 네. 제가 근무하던 기간 약 6개월 동안에 일용직 출근부 명단을 전부 다 제출해버린 거예요. 아, 네. 직원분들이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6자리 네. 이런 것들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제출됐는데 네. 이것이 저에게 다시 송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2022년이니까 한 2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다른 추가적인 범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다 이제 확정 판결이 되고 최근 들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네. 이제 과거 근로자들을 찾아서 증인 이제 그런 설득 작업이라든가 네.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 중에 네. 이제 그 자료들을 본 근로자들이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아니 이 회사에서 왜 자기네들의 이름과 이런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출했느냐 네. 라면서 이제 저한테 의구심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당사자다 보니까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딱히 문제의식이 없었었는데 네. 다른 근로자들이 제3자적 관점에서 저에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네.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아, 네. 그래서 예, 그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예.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연 잘 들어봤고요. 옆에 네. 이제 하서정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이야기 좀 더 나누시면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네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듣다가 제가 궁금해졌던 것은 그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노동위원회는 당시에 증인들을 제가 대동하지 못해갖고 네.
기각 결정이 났고요. 기각이 나왔어요. 예, 네. 기각이 됐고 노동총의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했던 거는 네. 같은 날짜에 불기소 처분이 나긴 했는데 네. 이후에 사문서를 수십 장 위조해서 제출한 게 확인이 돼서 네. 작년에 확정 판결이 났어요. 사문서를 누가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사측에서요. 아, 그래요? 예,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기각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예, 건가요? 났고, 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드는 의문은 문자로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일단 그것부터가 절차적인 위반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부당 해고가 인정이 됐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반대군요. 네, 그런 네. 부분이 좀 소명이 덜 됐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네. 질문하셨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는데 지금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맞아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제 업무에 영위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인 것은 맞는데 아주 그냥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다른 그 동료 근로자분들이 제기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인정보를 그 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제공을 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하다고 한다면 사실 그 여러 시스템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설정해 두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호를 보시면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는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들의 그 정보의 주체들의 동의가 없이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뭐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지금 상담자님께서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노동위원회법 제23조 1항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노동위원회는 또 그런 진정을 받게 되면 이것이 정말 진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만 들어서는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습니다. 같은 법 제2조 2에 따르면은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그 설사 그 신청인 그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석부를 제출하거나 또 그 안에 그 자료 안에 부득이하게 이제 다른 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꼭 불러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위원회 이 법규정에 따라서 제출하게 되는 서류에는 그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합리적으로 이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호에 따라서 예외를 인정받아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것까지는 왜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저희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노동위원회든 판사님이든 뭐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진위, 즉 믿을 수 있는가, 신빙성이 있는가를 판단할 때 딱 그 정보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정보만 봤을 때는 그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약에 이제 누군가 위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든 본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관련이 돼 있으면 어떠한 정보를 위조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른 것을 다 불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훨씬 더 위조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정보가 실제로 정말 날 것 그대로 정보를 제출해야 이것이 설사 이제 위조가 된다 해도 찾아내기가 훨씬 쉽고요.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그 날 것 그대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내 필요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불러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노동위원회만 이렇게 받고 상대방한테는 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문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처분을 받는데 무슨 증거 때문에, 어떠한 자료 때문에 내가 나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지 전혀 모르게 되잖아요. 네. 어떤 것이 제출되어 있는지 나도 봐야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반박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불러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 버리면 그 실제로 이제 그 예정한 노동위원회의 그 절차가 믿을 수 있게 진행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이런 예외를 두어서 다른 법이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개인정보가 가사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더라도 이것을 허락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가 이제 이 개인정보를 취득을 했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부정한 목적으로 이제 잘못 처리할 위험은 사실 낮은 반면에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구제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공익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청인이나 아니면 그 여타의 다른 근로자분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허용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예, 저도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노동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네. 저한테 자료가 오는 거는 당연한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근로계약서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네. 4대 보험 신고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노동청에 고소된 사건이 있었고 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노동청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별개의 네. 문제이긴 한데 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노동청에다가 노동청과 검찰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네. 자료를 확인해 보니 같은 사안인데 그쪽에는 출석부를 제출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 공문서 발송을 했을 때 내용을 확인해 보니 그냥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정해 준 건 아니고 네. 사용자 측에서 자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출석부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부당해고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필요 서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의적으로 제출을 했다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우선 처음에 질문하신 그 근로계약서의 그 4대 보험 뭐 그런 것 외에는 이런 개인정보를 다른 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신청자 지금 그러니까 사연자님의 동의가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어요. 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네. 법률에서 특별히 이것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지금 당사자 간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자, 회사 측 너희는 출석부를 제출해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조사위원회 절차에 돌입하는 순간 그 부당해고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그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출한 것이고, 실제로 출석부는 부당해고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해고가 부당하냐 정당하냐의
대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근태 관계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사측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 증거 자료랄까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부를 제출한 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근로자 측의 주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출석부는 그냥 언뜻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부당해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사 노동위원회에서 출석부를 제출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항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부분은 우리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것으로 결론 내리기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네. 궁금하셨던 게 해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는데 네. 이게 동의를 받고 제공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좀 허용이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전화 주신 분께서 좀 앞으로도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주문처에서 영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미지급한 가공료만 총 5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소규모 업체라 자금 회전이 안 되면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렸더니 미지급 대금 중 36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고 써달라고 했는데요. 저로서는 이 돈이라도 받아야 할 형편이라서 일단 총 완결이라 써주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임시방편으로 써준 것일 뿐이라 다음 정산일에 나머지 외상대금 210만 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으신 것 같은데 자금 사정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받아야 하니까 일부만 받았지만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고 써주셨거든요. 나머지 외상대금 다음 정산일에 그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상대방이 이 뭔가 법적인 효력을 잘 알고 악용한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금 이제 말씀 나온 그 상황을 보면 다음 기일에 청구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좀 어떻게 좀 무효를 주장해 본다든지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급해야 되는 채무자 측에서 이 총완결이라고 써주지 않으면 나는 나머지 조금이라도 대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안 주겠다. 주장을 해서 그거라도 일단은 받기 위해서 써주고 원하는 대로 써주고 이렇게 돈을 받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걸 단적으로 그냥 법원에 지금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실제로 지금 써준 우리 상담자님의 그 너의 진위가 무엇이냐를 지금 다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위가 나중에 설사 이제 나머지 부분을 못 받게 되더라도 일단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감수하고 인지하고 총완결을 써준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혹시 못 받는다
받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네가 감수하고 좀 네. 감내하고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지 네. 않았느냐 이렇게 네. 좀 물어볼 그것이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너의 진의는 결국 이제 이것으로도 총 완결을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써준 거다라고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비진의 표시다라는 것을 밝히셔야 되는데요. 비진의 표시라고 하면은 총완결이라는 말을 사실 그 말 뜻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으로 모두가 다 끝난다, 완전히 이제 종결된다라는 뜻으로 써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추후에 210만 원을 더 받을 건데 그냥 네. 그런 내가 종결하겠다는 그런 실제 진정한 의사는 없이 그냥 써준 거다. 그냥 표시만 그렇게 한 거다라는 그런 걸 주장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장을 하셔야 될 것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서로가 알고 있거나 네. 알 수가 있었다. 네. 이걸 주장해서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그걸 요구했잖아요. 네. 요구를 받았을 때 그러면 내가 써주기는 하는데 나머지 210만 원은 뭐 다음 달에 줄 거지?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어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뭐 녹음이 돼 있거나 네. 그 대화를 목격한 사람이 있거나 뭐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총완결은 쓰기는 하지만 추후에 더 청구할 것이다 라는 의사를 나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상대방은 그것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도 이 총완결이라는 뜻이 결코 이것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짓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대답해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런 점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 입증이 충분히 안 된다고 하면 총완결이라고 쓴 것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더 이상 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듣는 그 과정을 좀 증거로 남길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전화 통화에서 그러면 글자만 써주면 되는 거지 실제로는 나 210만 원 다음 달에 뭐 언제 뭐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말을 하고 상대방이 뭐 알았다라든지 네네. 혹은 뭐 답변을 안 하더라도 그 얘기를 네. 들었는데 일단 써주세요. 네.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적어도 알았다. 이 쓰는 것이 비진이라는 것은 네. 알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증거만 좀 남겨두시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영수증에 쓴 게 아니라 그냥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경우에도 똑같이 그 효력이 있나요? 구두상으로 사실 그런 대화를 나눌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입증의 어려움이 상대방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구두로 하는 것이 효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서면으로 남겨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상대방이 난 구두로 총완결이란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이제 서면에 써진 것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입증할 수 없으면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 수 있죠. 어쨌든 누군가가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좀 부담이 좀 네. 덜해질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뭐 5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면 아무런 다른 보상이라든지 대가가 없이 그냥 210만 원을 깎아주고 나머지만 총완결을 해줄 사람은 사실 많지 않고 네. 그런 상식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그러면 이 뭐 원고라든지 이 사람이 그런 총완결이라는 말을 함부로 했을 리는 없겠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냥 구두로만 한 것이 다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반대로 상대방이 어렵고 저는 입증하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이 210만 원이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다음 정산일에 저쪽에서 안 준다고 한다면은 이게 참 그 변호사 비용을 내기에는 참 애매한 네. 금액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보다 이제 상대방에게 지급 명령 신청하시고 혹은 이제 처음에 그 채권이 이제 생겼을 때 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대해서 공증을 받자라고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증명을 받아 두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이런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 업체, 작은 업체에서는 좀 공감이 많이 갈 만한 그런 사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메일 사연,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회사에 친하게 지내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워낙 좋은 인품을 가진 분이기도 하고 팀원들에게 종종 밥도 사주시는데요. 저도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제가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힘들어서 그 직장 상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둘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가까운 관계가 됐는데요. 직장 상사는 그 이후 저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했지만 저는 직장에서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싫어서 애써 모르는 척 외면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생일에도 선물을 사주겠다기에 장난으로 명품백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직장 상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고 직장 인사과에 제보하겠다고 협박을 했는데요. 직장 상사와 자유롭게 연락을 하고 만난 건 사실이지만 결코 사적인 감정을 가진 적은 없고 성관계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상간녀가 맞는 건가요? 오히려 저를 협박하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직장 상사의 아내가 명예훼손 아닌가요? 저는 너무나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좀 곤란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부정행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성관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정행위를 좀 판단할 때 뭐 성관계가 반드시 좀 전제가 돼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가 전제가 된다면 그것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더할 나위 없기는 하지만 성관계가 설사 이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적으로 혹은 그러니까 그 혼인 관계와 존속하기 없는 부정한 그런 사이가 유지가 된 것이 맞다면 그때는 부정행위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연에서는 사실 이제 이 명품백 뭐 말고는 뭐 둘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좀 가까워졌다 이 부분이랑 이제 저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것만으로 좀 판단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부정행위가 될까요? 지금 상담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유롭게 연락을 하고 만난 건 맞다라고 했어요.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했네요. 자유롭게 네. 연락을 하고 만난 건 사실이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때는 굉장히 그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긴 할 텐데요. 네. 내가 사적인 감정은 가진 적이 없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주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다른 제3자가 봤을 때도 사적인 감정이 없어 보이느냐라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네, 판단을 해야 될 텐데 통상의 경우 이 명품백 굉장히 비싼 명품백을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부정한 관계가 아닌 사이에 직장 상사가 부하한테 주는 것이 합당한가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부하에게 주기에는 선물로 주기에는 조금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는 다들 아마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물만 단순히 한 차례 주고 다른 만남이 없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자주 자유롭게 연락을 하고 만난 것도 맞다라고 한다면 사적인 감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상담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또 그 상사라는 분이 직접 애정 표현을 하기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는 그런 애정 표현을 한 사람이 명품 선물까지 한다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마음이면 사실 그런 선물도 받지 않겠죠. 그리고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다소 이제 부정행위에 가깝다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좀 더 아닌 증거들에 대해서 제출을 한다면 또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아내분이 직장 상사의 아내분이 뭐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알리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그리고 뭐 직장 인사과에 제보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단순히 직장의 인사과에 대해서만 알리겠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사, 이제 아니면 지금 사연자님의 직장 인사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나쁜 소식이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즉,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을 처벌할지 말지를 고려할 때는 공연성이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데, 공연성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인사과에게 단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한다면 일단 불특정이 아니고 다수도 아니고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할 때는 어느 경우냐면 그것이 전달될 가능성,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보는데, 그 회사의 인사과는 회사 내에 만약에 그런 부정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전파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네. 그 회사의 명예를 같이 실추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의 인사과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 판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다만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 인사과에 얘기해서 너에게 어떤 징계를 주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협박이 될 수 있고 위해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협박죄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오늘 알려드린 그 법률적인 좋은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올여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만난 남자친구는 저보다 1살 연하인데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영화 취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우울증이 깊어졌는데요.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주 가끔 힘든 날에는 스스로 조절하면서 운동도 하고 밖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제가 우울증 약을 먹는 걸 알려야 할까요? 심각한 정신병도 아니고 성인들이 흔하게 겪어보는 우울증인데 남자친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우울증 약 이야기를 안 하고 결혼을 하면 사기 결혼이라고 하던데요. 정말 사기 결혼이 맞나요? 친한 친구는 약은 끊으면 되니까 말하지 말라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최근에 이제 우울증, 특히 이제 성인 우울증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다 보니까 성인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 할 것 없이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우울증 약 먹는 것을 이야기 안 하고 결혼을 하면 사기 결혼인지 이 부분 좀 궁금해 하셨는데, 이게 사기 결혼이 될 수도 있나요? 아주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일 경우에는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정도로는 사기 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결혼 전에 그러면 반드시 상대에게 알려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숨기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어서 혼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보일 때 혼인 취소 사유로서 사기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까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불치나 난치에 혹은 전염이 되는, 유전이 되는 아주 중대한 그런 질병의 경우에는 네. 그런 질병을 숨기는 경우에는 혼인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는 의료 기록이라든지 또 전과를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전과. 네. 그래서 범죄 경력이라든지 또 채무도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채무의 존재를 알았더라면은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그 결혼을 결심하기가 좀 어려웠겠다 싶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학력이라든지 직업도 마찬가지로 그 판례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의 어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이제 숨기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우울증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좀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든 안 되든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결정적으로 따져보면은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정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같이 노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한 만큼 또 이제 함께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또 의지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하서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러 사연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법률방송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변호사들이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